1946년 7월 4일 폴란드 그단스크의 언덕 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완전한 침묵 속에 모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 전직 나치 여성 경비원 11명의 섬뜩한 대규모 처형을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여성들은 어떤 이는 겨우 20살 남짓한 나이였다. 목에 밧줄이 걸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무고한 희생자 수천 명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 여성들을 무자비한 괴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나치 정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여성 경비원들이 맞이한 잔혹한 최후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다. 슈투트호프, 나치의 마지막 지옥과 침묵된 홀로코스트 학살. 폴란드 그단스크 구 단치 근처에 위치한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는 홀로코스트 역사에서 가장 어두우면서도 덜 알려진 사건 중 하나를 상징한다. 1939년 9월 2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다음 날 설립된 슈투트호프는 독일 국경 밖에 세워진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이자 연합군이 가장 마지막에 해방한 수용소였다. 1945년 5월 9일 운영 기간 동안 약 11만 명이 슈투트호프로 이송되었으며 그중 8만 5천 명 이상이 비인간적인 환경, 질병, 처형, 강제 노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폴란드 침공 이전부터 단치, 자유시의 나치 당국은 폴란드 및 유대인 지식인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1920년부터 국제연맹에 감독해 자치지역으로 존재했던 단치 자유시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긴장의 초점이 되었으며 거주하는 독일계 인구의 비율과 나치 독일의 영토 병합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었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독일화 정책과 분리 정책이 더욱 엄격해졌고 반유대주의 정서가 강화되면서 향후 대규모 추방과 처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36년부터 독일 정보기관은 지역 내 나치 협력자들과 함께 폴란드 지식인, 유대인 지식층, 정치 지도자, 사회운동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전복 요소로 간주된 인물들의 명단에는 교수, 작가, 의사, 성직자, 기업가, 유대인 및 폴란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치에게 있어 이들은 단치에 대한 통제 및 영토, 병합 계획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지역사회의 지도자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여 절대적인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고 조직적인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정보 수집과 병행하여 나치 당국은 억류시설을 세울 전략적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초기 계획은 민간인의 눈을 피해 제3제국의 적을 수감, 신문, 궁극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외딴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슈투트호프는 단치의 북동쪽의 습지대와 삼림지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주요 교통로와 가까워 수감자 이송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설립 초기 슈투트호프는 단치의 경찰에 관할해 민간 수용소로 운영되었다. 개소 후 몇 개월 동안 이곳에는 폴란드 지식인, 유대인, 그리고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 이후 체포된 정치범들이 주로 수감되었다. 이 초기 단계부터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으며 수감자들은 직접 막사를 건설하고 수용소 확장 작업을 해야 했다. 적절한 도구나 옷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가혹한 기후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신체적 학대, 식량 부족, 무차별적인 처형은 개소 당시부터 일상적이었다. 전쟁이 진행되고 나치가 점령지를 더욱 장악하면서 수용소의 역할도 변화했다. 1941년 11월 슈투트호프는 독일 보안국에 관리해 노동교육 수용소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운영체제에서 수감자들은 무기공장, 채석장, 기반시설 건설 현장에서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노동교육이라는 명목은 실제로는 신체적 탈증과 기아를 통한 은밀한 학살 정책이었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수감자는 즉시 처형되거나 방치되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하도록 내버려졌다. 1942년 1월 슈투트호프는 친위대 SS에 관할해 두어지며 공식적으로 나치 강제 수용소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이 변화는 수용소의 규모 확장, 다양한 국적의 수감자 유입, 체계적인 학살 방법의 도입을 의미했다. 이때부터 슈투트호프는 단순한 구금 및 강제 노동시설을 넘어 나치의 살인기계의 일부가 되었다. 이후 폴란드, 발트 3국, 소련에서 온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수용되었으며 나중에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다른 강제 수용소에서도 이송되었다. 원래의 수용소, 즉 구수용소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8개의 수감자용 막사와 SS 경비대의 코만단투어 건물이 있었다. 이 구역의 총 면적은 0.2km2에 불과했으며 초기에는 수감자 수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감자 수가 급증했고 나치의 학살 시스템이 확장됨에 따라 시설의 대규모 확장이 필요해졌다. 1943년 슈투트호프는 대규모 강제 수용소로 변모하는 확장 계획을 시작했다. 구 수용소에 인접하여 새로운 구역이 건설되었으며 이 지역은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탈출을 방지했다. 새 구역에는 30개의 추가 막사가 건설되었고 극도로 혼잡한 상태에서 훨씬 더 많은 수감자들이 수용되었다. 이 확장을 통해 수용소의 총 면적은 1.2km를 뒤까지 증가했으며 운영 능력도 대폭 확대되었다. 1943년의 확장과 함께 수용소에는 죄수용 막사 외에도 나치의 학살 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필수적인 시설들이 추가되었다. 강제 노동 작업장이 건설되어 죄수들은 독일 전쟁 산업을 위한 부품을 강제로 제조해야 했으며 특히 항공기 부품과 탄약 생산에 집중되었다. 또한 처형된 죄수들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분류하기 위한 창고가 설치되었으며 각 죄수의 상세한 기록과 다른 절멸 수용소로의 이송 명단을 관리하는 행정사무소도 운영되었다. 수용소의 성장은 나치의 유대인 조직적 학살 정책인 최종 해결책에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1943년의 확장 이후 슈투트호프는 단순한 강제 수용소에서 본격적인 절멸 수용소로 변모했다. 이러한 역할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하루 수백 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화장장이 건설되어 시체 처리를 위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했다. 또한 대량 처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가스실도 마련되었다. 슈투트호프의 가스실은 1944년 6월부터 가동되었으며 한 번에 최대 150명을 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아우슈비츠와 마이다네크에서도 사용된 시안화물 기반 살충제인 치클론 B를 활용했다. 가스실은 하나의 출입구와 밀폐된 작은 창이 있는 벽돌 건물로 이 창을 통해 처형자가 치클론 B의 결정체를 투입했다. 희생자의 체력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몇 분 내로 질식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44년 하반기에 이르러 유대인, 정치범, 점령지에서 체포된 레지스탕스 대원 등 수많은 이들이 발트해 연안국가와 폴란드에서 강제 이송되면서 수용소의 살해 속도는 SS가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나치는 밀폐된 화물차 내부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이동식 가스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죄수들은 이송된다고 소가 화물차에 탑승했고 몇 분의 이동 후 차량 내부에서 질식사했다. 이후 시신들은 미리 파놓은 다른 집단 무덤으로 옮겨져 대량으로 매장되었다. 이 방법은 고정형 가스실보다 비효율적이었으나 학살 속도를 높이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살인은 가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슈투트호프에는 집단 총살 구역이 존재했으며 이곳에서 죄수들은 집단으로 처형되었다. 기아와 질병으로 쇠약해진 죄수들은 미리 파놓은 구덩이 앞에 일렬로 세워졌고 근거리에서 총살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때때로 나치는 죄수들에게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들 것을 강요한 후 기관총을 난사해 시신이 직접 집단 무덤에 떨어지도록 했다. 또 다른 처형 방식으로는
처형실로 개조된 막사에서 뒤통수를 겨냥한 근거리 사살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죄수들이 배수구 앞에 무릎을 꿇게 강요당한 뒤 SS 장교가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즉결 처형을 수행했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시설은 피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총살 외에도 수용소에서는 곤봉, 쇠막대, 총 개머리판 등으로 죄수들을 잔혹하게 구타해 죽이는 처형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노동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죄수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일부 상황에서는 경비원들이 쇼를 연출하며 신체적으로 강한 죄수들에게 다른 죄수를 맨손이나 원시적인 도구로 살해하도록 강요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학살을 넘어 희생자들 스스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함으로써 극도의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슈투트호프에서의 강제 노동 또한 은밀한 처형 방식 중 하나였다. 죄수들은 도로와 방어시설을 건설하거나 국방군을 위한 무기를 생산하는 극한의 노동에 동원되었다. 겨울철에도 방한복을 지급받지 못했고 극도로 제한된 식량만 제공받아 많은 죄수가 탈진으로 쓰러졌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은 곤봉으로 구타당해 죽거나 가스실로 바로 보내졌다. 수용소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자원이 부족해지고 철수가 임박하자 나치는 죄수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하는 것조차 포기했다. 그들은 죄수들을 방치하며 식량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죄수가 굶주림과 탈수로 서서히 죽어갔다. 공포의 여왕들, 슈투트호프 여성 감시원과 그들의 잔혹한 지배. 나치 정권은 억압과 학살 체계를 구축하는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는 여러 여성 감시원이 극단적인 잔혹성과 가학성을 보이며 수감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중 많은 여성들은 전쟁 이전에는 군사훈련이나 감시 업무의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나치의 세뇌와 권력의 부여로 인해 무자비한 공포의 집행자로 변모했다. 1944년부터 동부전선으로 병력이 집중되면서 나치는 강제수용소 내 남성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 및 주변 도시에서 여성 감시원을 대거 모집하며 감시체계를 확장했다. 이 모집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실업자 여성이나 국가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강제 소집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여러 도시에는 모집 사무소가 세워졌으며 선전망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나치 전쟁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 공장이나 농업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제3제국의 억압 시스템의 일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되었다. 선전 포스터, 지역신문 광고, 나치당 연설에서는 강하고 헌신적인 여성이 조국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많은 여성들에게 이 기회는 빈곤에서 벗어나고 더 나은 식량 배급을 받고 전시 불안 속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유혹적인 선택지로 여겨졌다. 특히 농촌 출신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수용소 내에서 급여와 숙식을 제공받으며 구조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에 끌렸다. 이전까지 권력을 가져본 적 없는 이들 중 일부는 갑자기 무방비한 수감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았고 이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 체제에 편입되었지만 다른 이들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치당 소속 여성 청년 조직인 독일 소녀연맹 BDM에서 훈련받으며 규율, 복종, 히틀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교육받았다. 강제 수용소에 도착한 후 이들은 제국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사상을 정당화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잔혹한 행동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었으며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수감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독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복 요소일 뿐이었다. 이 여성 감시원들은 단기간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훈련에서는 규율, 수감자 통제, 처벌 방법을 익혔으며
체력 훈련을 통해 무자비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길러졌다. SS 조직 내 남성 상급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으며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무기 사용법과 수감자의 저항 신호를 감지하는 방법,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법도 교육받았다. 일부 감시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폭력적인 역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상급자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잔혹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활동했던 여성 감시원들은 나치 공포체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잔혹한 행동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 4명이 있다. 제니 완다 바르크만, 게르다 슈타인호프, 엘리자베트 베커, 그리고 완다 클라프. 제니 완다 바르크만, 년 5월 30일 출생, 함부르크 출신, 1944년 슈투트호프의 여성 하위 수용소인 SK3에서 보조 감시원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운 외모와 극단적인 잔혹함이 대조를 이루어 아름다운 유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수감자를 의식이 없을 때까지 채찍질했으며 가스실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소련군이 접근하자 바르크만은 도망치려 했으나 1945년 5월 그단스크 기차역에서 체포되었다. 재판에서 그녀는 심각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경비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반성 없는 태도를 더욱 부각시켰다. 게르다 슈타인호프, 1922년 1월 29일 출생, 단치히 랑푸어 출신자는 전쟁 전 요리사로 일했다. 1944년 나치의 여성 감시원 모집에 응하여 슈투트호프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1일 SK3 여성 수용소의 블록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수감자들의 가스실 처형 선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후 10월 31일 SS 오버아우프제헤린 수석 여성 감시원으로 승진하여 단치히 홀름 하위 수용소로 배치되었으며 12월 1일에는 비드고슈치에 있는 브롬베르크 오스트 여성 수용소로 전출되었다. 1945년 1월 25일 그녀는 제33제국에 대한 충성 및 공로를 인정받아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5월 25일 체포되었으며 재판에서 가혹한 태도와 처형 선별 참여가 확인되었다. 엘리자베트 베커는 1923년 7월 20일 자유도시 단치 지역의 노이타이히에서 태어났다. 13세에 독일 소녀연맹 BDM에 가입했으며 1938년에는 단치에서 트램 운전사로 일했다. 1944년 SS에 의해 모집되어 같은 해 9월 5일 슈투트호프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성 및 어린이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선별 과정에 참여했으며 수감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1945년 1월 15일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고향 노이타이히로 돌아갔지만 같은 해 4월 13일 체포되어 매었다. 반다 클라프는 1922년 3월 6일 단치히에서 반다 칼라친스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잼 공장에서 일하다가 1942년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다. 1944년 슈투트호프의 프라우스트 분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많은 여성 수감자들을 학대했다. 같은 해 10월 5일 루소신 분소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1945년 초 수용소에서 도주했지만 6월 11일 체포되었으며 당시 그녀는 장티푸스에 걸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수용소에서의 일이 즐거웠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46년 7월 4일 그단스크 근처의 비스쿠피아 그르카 언덕에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 경비원들은 종종 아무 이유 없이 잔인한 처벌을 가했다. 단순히 그날 감시원의 기분에 따라 수감자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가장 두려운 형벌 중 하나는 얼음 감옥이었다. 대부분 여성 수감자들이
이 형벌의 대상이 되었으며 벌거벗겨진 채 강추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 서 있도록 강요받았다. 한겨울 기온이 때긋이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미동 없이 서 있어야 했으며 온몸 위로 눈이 쌓여갔다. 팔로 몸을 가리려는 시도조차 심한 구타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는 형벌로 이어졌다. 저천증으로 쓰러지는 수감자들이 속출했으며 여전히 의식이 남아있는 자들은 주위에서 하나둘씩 얼어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이러한 처벌을 가장 가혹하게 적용한 감시원 중 한 명이 바로 제니 완다 바르크만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 경비원들의 잔혹함은 단순한 신체적 고문에 그치지 않았다. 심리적 굴욕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감시원들은 수감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며 그 과정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즐겼다. 생존자들은 감시원들이 수감자들에게 서로 싸우게 하거나 서로를 때리게 하거나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게 했다고 증언했다. 가장 잔인한 방법 중 하나는 극도로 쇠약해진 수감자들에게 동료들의 시신을 오랜 시간 동안 나르게 하는 것이었다.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죽은 자를 애도할 수도 없었다. 피로로 쓰러지는 순간 그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슈투트호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시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자베트 베커는 수감자들의 목숨을 경멸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병들거나 노동이 불가능한 죄수들을 구타하여 죽이는 것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종종 죄수들을 줄 세운 후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누구를 처형할지를 직접 결정했다. 선택된 죄수들은 처형실로 끌려가 뒤통수에 총격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죄수들이 강제로 그들을 죽이도록 강요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 감시원들이 살인을 위해 어떠한 구실조차 필요하지 않았다. 반다클라프는 그녀의 거만한 태도와 냉혹한 성격으로 악명이 높았다. 심지어 재판 중에도 그녀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채찍질을 통해 공포를 조성했으며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그날 죽을 사람을 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죄수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때린 후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체 더미 위에 던져 넣었다. 그들은 질식하거나 과다출혈로 천천히 죽어갔다. 폭력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은 수감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병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게르다 슈타이노프는 슈투트호프에서 감독관으로 승진한 후 수감자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과시했다. 신체적으로 약해 보이는 죄수들을 대상으로 극한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처벌을 가했다. 예를 들어 시멘트 자루를 몇 시간 동안 나르게 하거나 거대한 구덩이를 파괴한 후 곧바로 총살하여 그곳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 중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는 감시견을 이용한 처형이었다. 일부 감시원, 특히 계급이 높은 여성들은 죄수들을 처형할 목적으로 개들을 훈련시켰다. 이 개들은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식단을 제공받았으며 죄수들이 아주 작은 불복종의 신호라도 보이면 즉시 공격하도록 길들여졌다. 개들은 주로 목이나 얼굴을 노려 찢어 발겼으며 많은 죄수들이 동료들 앞에서 산채로 물어 뜯겨 죽었다. 감시원들은 이러한 장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거나 때로는 미소를 띠고 지켜봤다. 슈투트호프 재판 제3제국의 망령을 추적하고 단죄하다. 제3제국의 몰락과 나치 강제 수용소 해방 이후 국제사회와 피해국들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가 위치했던 폴란드에서는 이곳에서 자행된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재판이 열렸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범죄의 규모를 문서화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과정이기도 했다. 1986년 그단스크에서 시작된 재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고위급 나치 간부들만이 아니라 여성 감시원들까지도 법정에 셈으로써 수용소 내에서의 잔혹 행위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학살 기계에 기여한 모든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용소가 해방된 1945년 5월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나치 체제가 붕괴하며 발생한 혼란과 소련군의 빠른 징역으로 인해 많은 가해자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일부 SS 장교들은 서방연합군에게 투항하려는 희망을 품고 서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다른 이들은 인근 마을이나 주요 도시로 숨어들어 이름을 바꾸고 자신을 강제 수용소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파기했다. 하지만 슈투트호프에서 악명을 떨친 일부 인물들, 특히 가장 잔혹한 여성 감시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 지역 주민들은 슈투트호프에서 겪었던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당국에 이들을 신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다수의 피고인이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체포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이 나치 독일의 정치군사 지도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그단스크에서 열린 슈투트호프 재판은 하급 관리자 및 감시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나치의 학살 체제에서 단순한 명령 전달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수감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SS 장교뿐만 아니라 고위직이 아닌 자들도 폭력을 행사하고 수감자 학살에 가담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여성 감시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법정에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1946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린 재판에서 생존자들의 가슴 아픈 증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자의적인 살해, 조직적인 고문, 그리고 가스실 및 수용소 주변 숲에서의 집단 처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증인들은 수감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끊임없는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폴란드와 소련 당국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단호한 태도로 엄정한 판결을 내렸다. 15명의 피고인 중 1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에는 SS 오버샤르 휘러, 요한 파울스, 그리고 여성 감시원 제니 완다 바르크만, 엘리자베트 베커, 완다 클라프, 에바 파라디스, 게르다 슈타이노프 등이 포함되었다. 1946년 7월 4일 이들은 그단스크 인근 비스크피아 구르카 언덕에서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 수천 명의 군중이 이를 지켜보았으며 나치 점령기 동안 고통받았던 폴란드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후회와 두려움을 보였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축소하거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은 제니 완다 바르크만이었다. 그녀는 재판 내내 가볍고 태평한 태도를 유지하며 때때로 웃거나 경비원들과 장난을 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그녀가 나치 수용소에서 가졌던 잔인한 태도를 더욱 부각시켰다. 반면 이름가르트 프루크너는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비서로 근무했으며 2021년 체벨 1000건 이상의 살인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프루크너는 자신의 행정 업무가 수용소의 학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수용소의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처리하며 이곳에서 벌어진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전후 많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단순한 행정 업무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언들은 일부 피고인들이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사적인 권력 남용과 극단적인 사디즘을 즐겼음을 폭로했다. 생존자들은 가해자들이 수감자들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더 큰 잔혹성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슈투트호프 내에서 특정 개인들이 기꺼이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슈투트호프 재판의 첫 번째 사형 판결은 1946년 7월 4일
그단스크 인근 비스크피아 구르카 언덕에서 집행되었다. 전후 대부분의 처형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 교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군중이 이를 목격했다. 나치 점령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이 공개 처형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 실현과 종교를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공개 처형의 성격은 관찰자들과 당국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처형이 대중의 분노를 해소하고 미래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경고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공개 처형이 사회를 비인간화하고 정의를 단순한 공개적 복수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 당국은 처형 당시 군중의 반응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한 후 공개 처형의 효과성과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향후 공개 처형을 금지하고 사형 집행을 보다 통제된 비공개 환경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대중 소요의 발생을 방지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재판이 엄격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체포된 주요 가해자들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더 높은 계급의 일부 관계자들은 처벌을 피해 도망치거나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일부 판결이 명확한 증거보다는 본보기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내려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6년 그단스크에서 열린 슈투트호프 재판은 전후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하급 관리자들이 저지른 범죄조차도 면죄부를 받지 않을 것임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 그르카의 교수대와 마지막 심판. 1946년 7월 4일 폴란드 그단스크의 비스쿠피아 그르카 언덕에서는 전후 가장 중요한 공개 처형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는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자행된 잔혹한 범죄들에 대한 정의 실현을 향한 역사적 이정표였다.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 그르카에서의 공개 처형 준비는 철저하게 계획되었으며 행사 자체의 효과성과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수대는 정밀하게 설계되어 한 번에 여러 명을 동시에 처형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세워졌다. 또한 수천 명의 참관객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언덕에 개방된 고지대에 배치되었다. 비스쿠피아 그르카가 처형 장소로 선택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언덕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주요 도시와 가까운 위치와 높은 지형 덕분에 관측 거점으로 이상적인 곳이었다. 17세기에는 요새가 건설되었고 폴란드 분할 이후 1930년 11월 봉기 당시에는 프로이센 당국이 폴란드 반란군을 이곳의 요새에 수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폴란드 당국과 치안부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중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언덕으로의 진입 경로를 통제하고 검문소를 설치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군중 밀집을 방지하려 했다. 또한 긴급 의료팀과 구급대를 배치해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 처형의 심리적 영향 또한 고려되었다. 대규모 참관을 허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 나치 점령에서 겪은 고통을 겪은 공동체가 정의를 실현하고 마침내 종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수대가 언덕 곳곳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된 것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날 처형된 인물들 중에는 제니 완다 바르크만, 게르다 슈타인호프, 엘리자베트 베커, 반다 클라프, 에바 파라디스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1946년 4월부터 5월 사이 진행된 슈투트호프 재판에서 반인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교수대에 서게 된 것은 나치 체제에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끝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정의의 완성을 의미했다. 이 공개 처형은 약 20만 명의 군중을 끌어모았다. 전쟁과 나치의 만행으로 황폐해진 사회가 정의를 향한 깊은 갈망을 표출한 것이었다. 남녀노소가 언덕에 모였으며 일부는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응징의 순간을 목격하고자 했다. 현장은 긴장감과 감정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침묵 속에 숨죽인 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고, 저마다 나지막한 동의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때로는 억눌린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거대한 군중의 존재는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처형 방식으로 선택된 것은 당이 낙하식 교수형이었다. 이는 즉각적인 목뼈 골절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서서히 질식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은 일부러 고통을 연장하는 효과를 내며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교수형이 진행되는 동안 처형된 자들은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검게 변하며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몸부림쳤다. 각 처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군중은 하나하나의 죽음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의 선택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공개 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범죄자들이 결국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꼈으며 이를 시적인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공개 처형의 잔혹성을 직접 목격하면서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도덕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의 기록에는 많은 이들이 정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개 처형이라는 방식이 주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비스쿠피아 그르카에서의 이 처형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성의 파괴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6년 7월 4일 비스쿠피아 그르카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처형은 역사 속에서 응징적 정의의 한 사례로 남아있으며 나치 점령기에 입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한 국가의 집단적 고통의 표출이었다. 이 사건은 또한 과거의 만행을 직면하고 그러한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사회적 결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슈투트호프의 죽음의 행진, 저주받은 자들의 탈출. 1945년 겨울이 다가오면서 제3제국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징역하고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압박하는 가운데 나치 독일은 필사적인 후퇴를 강요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슈투트호프 강제 수용소의 철수 명령은 단순히 수감자들이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또한 학살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였다. 나치 고위층에서 내려온 명령은 분명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수들이 적의 손에 살아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 1944년 말부터 슈투트호프의 지휘관들은 수용소의 운명이 정해졌음을 알고 있었다. 동프로이센에서 소련군이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었고 보급선이 붕괴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슈투트호프의 마지막 지휘관 파울 베르너 호페, 폴 웨르너 호페는 수용소의 주요 죄수들을 철수시키고 학살기계의 모든 흔적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명령은 가차없었다. 행진이 불가능한 병약한 죄수들은 즉시 처형될 것이며 나머지는 기상 조건이나 체력에 상관없이 강제 행진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다. 1945년 1월 25일 SS는 본격적인 수용소 철수를 시작했다. 당시 5,000명 이상의 죄수가 수용소에 남아있었으나 이 중 약 30,000명만이 행진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걷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나 그대로 내버려졌다. 자비는 없었고 연민의 여지도 없었다. 수감자들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굶주림, 질병,
강제 노동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눈 덮인 폼메른과 동프로이센의 얼어붙은 길을 따라 행진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걸었으며 어떤 이들은 찢어진 누더기로 영하 션대 20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나치 장교들은 이 행진에서 많은 죄수들이 사망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것이 바로 행진의 목적이었다. 단순한 수송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처형이었다. SS 경비대에게는 탈진하거나 뒤처지는 죄수를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행진 경로를 따라 위치한 마을 주민들이 죄수들에게 식량이나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처형될 수 있었다. 많은 경우 죄수들은 들판이나 도로변에서 그대로 밤을 보내야 했고 해가 뜨기 전까지 추위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숨을 거두었다. 죄수들의 행렬은 얼어붙은 대지를 따라 느리게 이동했으며 그 고요한 침묵은 오직 바람과 눈을 밟는 소리만이 깼다. 명령은 명확했다. 멈춰서는 안 된다. 신체적 상태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행진해야 했다. 피로와 추위로 쓰러지는 자들은 즉시 처형되었다. 식사는 없었고 휴식도 허용되지 않았다.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가차없이 총살당했다. 추위뿐만 아니라 극심한 굶주림도 죄수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죄수들은 절망적으로 눈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려 했지만 차가운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천이 더 급격히 떨어졌다. 절박한 자들은 땅을 파서 뿌리를 찾거나 나무 조각을 씹으며 무엇이라도 먹는 듯한 착각을 하려 했다. 처형은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총성이 울렸다. 나치 경비병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포했다. 죽은 자들의 시신은 눈밭 위에 그대로 버려졌으며 이는 다른 죄수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죄수들은 여전히 숨이 붙어있는 동료들의 시신을 피해 걸어가야 했다. 일부 경비병들은 처형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놀이처럼 즐겼다. 총상을 입히기 전에 먼저 죄수들을 고문하거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체의 다른 부위를 먼저 쏜 후 마지막에 머리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이 죽음의 행진을 살아남은 극소수의 생존자들은 절대적인 공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한 생존자는 어느 날 밤 SS 경비대가 죄수들에게 서로 몸을 맞대고 천을 나누라고 명령한 후 몇 분 후에 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즉석에서 학살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죄수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파도록 강요한 후 그 안에서 즉결 처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잔혹 행위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학살이었다. 죽음의 행진을 견뎌낸 자들에게도 그 끝은 구원이 아니었다. 많은 죄수들에게 행진은 단순한 처형의 연장이었을 뿐이었다. 상당수는 결국 발트해 해안으로 끌려가 최후의 대학살을 맞이했다. 얼어붙은 해변과 모래 언덕에서 SS 병사들은 죄수들에게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파도록 명령했다. 심각한 쇠약 상태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땅을 파지 못하면 구덩이 옆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구덩이가 완성되면 죄수들은 그 위에 줄지어 서게 되었고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시신더미 위로 떨어졌다. 더욱 끔찍한 것은 즉사하지 않은 자들도 함께 매장되었다는 점이다. SS 병사들은 효율성을 이유로 총격으로 인해 부상당한 죄수들을 살아있는 채로 다음 희생자들의 시신 아래 묻었다. 이들은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질식하며 죽어갔다. 이러한 행위는 처형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죽음은 더욱 잔혹하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연합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나치 당국은 대량의 수감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의 학살이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인근 항구로 이송되어 강제 대피라는 거짓 약속 아래 선박에 탑승하도록 강요당했다.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수감자들은 화물선과 바지선의 창고에 갇혔으며
식량도 환기도 제공되지 않았다. 배가 바다로 나가자 나치 승무원들은 그들을 버려두거나 일부 경우에는 선박의 선체를 파손하여 배가 빠르게 침몰하도록 만들었다. 몇 분 만에 배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내부에 갇힌 채 익사했다. 탈출을 시도한 일부 수감자들도 있었으나 발트해의 차가운 물속에서는 어떤 구원도 없었다. 선창에서 빠져나온 자들도 저천증이나 익사로 인해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참혹한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갑판에 남아있던 수감자들이 총검을 겨눈 나치 병사들에 의해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강요당했다. 나치 병사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때때로 나치 경비병들은 바다에 빠진 수감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어떤 생존자도 남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바다에서의 집단 학살은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말살하려는 나치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슈투트호프에서 강제 이송된 수천 명의 수감자 중 해방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15% 미만이었다. 살아남은 자들 중 일부는 제3제국의 붕괴로 인한 혼란을 틈타 숲속에 숨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보호한 지역 주민들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 다른 일부는 나치 점령 지역을 무자비하게 초토화하던 소련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에게조차 해방은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극심한 영양실조, 질병,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들에게 자유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이었다. 슈투트호프 수감자들의 강제 이송 과정에서 벌어진 잔혹한 범죄의 증거들은 소련군이 해당 지역에 도착한 직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 소련군이 목격한 것은 절대적인 황폐함이었다. 얼어붙은 시신들로 뒤덮인 도로, 발트해, 연안에서 발견된 대량 처형의 흔적, 그리고 극도로 쇠약해져 말조차 할 수 없는 생존자들. 군사 보고서에는 얕은 구덩이에 무더기로 쌓인 시신과 서둘러 진행된 총살의 흔적 등이 기록되었다. 살아남은 일부 수감자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극한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소련군 병사들은 동부 전선에서 이미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투트호프에서 벌어진 학살의 잔혹성에 충격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국제 적십자와 기타 인도주의 단체들은 학살을 기록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했다. 행방불명된 수감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이 기록되었고 수천 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보고서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들은 나치가 강제 수용소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를 밝혀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죽음의 행진 경로를 재구성하고 이동 중에 살해된 수감자의 수를 추산하며 바다에서 학살당한 이들의 규모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가 되었다. 방대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폴란드 및 소련 당국은 책임자들을 추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부 나치 전범들은 복잡한 관료 체계 속에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슈투트호프에서의 강제 이송은 명백한 집단 학살이었다. 처형 명령은 명확했으며 강제 행진과 처형을 감독한 장교들은 단순히 베를린의 명령을 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결국 강제 이송을 지휘한 SS 장교들과 행군 및 수송을 감독한 관계자들은 체포되어 전후 그단스크에서 열린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중에는 강제 행군을 지휘한 SS 장교, 수감자 수송을 담당한 감독관, 그리고 학살 계획에 가담한 수용소 행정관들이 포함되었다. 법정에서 생존자들은 경비병들의 극단적인 잔혹성, 눈 덮인 길에서의 무차별 처형, 바다에서 수감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소련군이 수집한 증거와 적십자 문서는 학살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로 법정에 제출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슈투트호프 강제 이송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나치 정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대인과 정치범을 말살하려 한 계획적인 학살 행위였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결론은 죽음의 행진이 홀로코스트의 핵심적인 일부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나치는 패배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희생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음을 보여주었다. 체포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만 명이 죽음의 행진과 바다에서 사라진 후 내려진 판결은 그들에게 너무 늦은 정의였다. 슈투트호프의 기억, 정의, 망각, 그리고 공포의 흔적. 슈투트호프에서의 처형과 그 집단 기억에 미친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성찰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오늘날 슈투트호프와 그 가해자들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만행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는 현재 박물관이자 추모 공간으로 변모하여 희생자들과 가해자들의 문서, 사진, 그리고 개인 소지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곳은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실질적으로 상기시키는 장소로 방문객들에게 당시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비인도적인 환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은 희생자들의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역사적 교훈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슈투트호프를 비롯한 강제 수용소에서 여성 감시원들이 수행한 역할은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감독을 넘어 학대와 살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성별과 폭력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었다. 역사적 연구들은 이러한 여성 감시원들이 극단적인 잔혹성을 보였다는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나치 정권 내에서의 권력 구조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특히 슈투트호프에서 아름다운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제니 완다 바르크만은 이 현상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가스실로 보낼 수감자들을 선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그녀의 잔혹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비스쿠피아 구르카는 슈투트호프 전범들의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로 역사적 정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곳이 처형 장소로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처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는 공개적인 정의의 실행이자 미래의 범죄에 대한 경고 역할을 했다. 오늘날 비스쿠피아 구르카는 추모의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쟁의 잔혹한 범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지역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고 마침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이곳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역사적 교훈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슈투트호프와 비스쿠피아 구르카에서 이루어진 처형의 기억은 여전히 홀로코스트 교육과 인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을 보존하고 그 역사를 전파하는 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불의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